의원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만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의원님은 잘 지내시는데 세상은 아니, 그렇게 내가 잘 안 돌아가는 건가요? 세상이 어지러운데 나만 잘 지내면 어떡하느냐. 예, 출래불사춘이라는 말은 있죠. 예, 일제기 춘추전국 시대에 왕소군이라는 여자가 오랑캐 땅으로 끌려가면서 오랑캐 땅에는 봄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가을에는 지금 가을이 완연해지는데 출의 불사추 이게 뭐 한자로 말이 되는지 저 한자 실력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가을이 와도 가을을 못 느낀다. 아도 시끄럽고 어지럽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페넨마이크는 꿋꿋이 서야죠. 허행카도 그 가을도 만끽하면서 할 말도 하고 네,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출애 불사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 백스크린에 보면 벨 80억 판사 로비 이 사건 지금 알려졌었죠. 최창훈 부장판사 관련된 문제죠. 조희대 검찰총장 조희대 대법원장 심우정 검찰총장 저 사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요하게 지금 제목으로 달았는데요. 자, 이 질문부터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7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만배 씨에게 들은 이야기를 증언을 했는데요. 김만배 씨는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을 맡은 1심 판사에게 친구를 통해서 180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줬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2심 판사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했고 그분이 벌금 300만 원 선고해서 대법원까지 간 것이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했는데요. 예. 이 1심 사건, 그러니까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2019년에 판결이 났던 2019년 8월 5월 16일 날 선고가 났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 최창훈 판사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 본부장의 이 법정 증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페넨마이크에서 최창훈 부장판사라고 하는 구체적 이름을 밝혔습니다. 페넨마이크에서 처음으로 밝혔는데 우리 일반 시청자들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재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2건입니다. 여기 먼저 발생했던 것이 지금 이 문제된 이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이건 경기도지사 선거 경선 과정에서 거짓말한 거, 자기 친형을 정신병원에 성남시장의 직권을 남용해가 강제 입원시킨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한 허위 사실, 그걸로 이제 재판 회부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심에서 2019년 5월 19일, 16일에 최창훈 부장판사가 무죄 판결을 했고, 그리고 2심에서는 이걸 1심을 깨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서 공직 자격을 박탈되는 형을 선고했어요. 이게 이제 다시 대법원에 가서 우리가 잘 알려진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이 돼가지고 고등법원 판결을 깨고 그 1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해서 결국은 이재명이가 1차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풀려나와가지고 그 뒤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고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고 그리고 정당 대표가 되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지휘해가지고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획득해가지고 국회를 자신의 방탄 진지로 만들고 한 이 길을 열어준 것이 최창훈 부장판사 권순일 대법관 이 라인이다. 여기에 곁들여가지고 2023년 9월 21일 날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그게 국회가 그 체포에 동의를 했어요. 입법부의 국회가 그 국회의원의 일원 한 사람인 이재명이 이런 범죄 행위로는 구속이 마땅하다 하고 하는 국회 결의까지 해서 보냈는데 이걸 등에 업고도 결국 해괴한 이론을 전개해가지고 구속영장 기각했다. 요게 최창훈, 권순일, 유창훈 요 세
법관에게 연결되는 요 로비에 일관되게 이 세 사람에 대한 로비를 한 사람들이 결국은 김만배와 그 배후의 몸통 이재명, 결국 이 5사람이다. 5사람. 다시 한번 최창훈, 권순일, 유창훈, 예. 그리고 김만배, 이재명, 이들의 이름이 이제 우리 사법사상에 있어서 이게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이렇게 궁지로 모으는 이런 아주 악행을 저지르게 됐다. 법정에서 이제 소문으로는 뭐 이런저런 괴담들이 많이 떠오르죠. 뭐 어떤 판사를 뭐 선임해갖고 뭘 어떻게 해갖고 풀려나왔다. 이런데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통해 가지고 180억 원을 무죄 판결을 받는데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고, 가령 그런 일이 가령 있어 하더라도 금액상으로 180억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금액이야. 예. 따라서 저는 우리 사법사상 법정에서 법관이 180억의 로비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초유의 사태고, 곁들여 가지고 권순일에 대해서도 이게 그 판결을 하고 난 다음에 석 달 뒤에 대법관을 그만뒀는데, 그만둔 직후에 김만배의 화천도요 회사에 변호사 개업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무슨 고문 자격으로 월 1,500만 원씩 받아먹은 것이 결국 문제가 현재 돼 있고, 곁들여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의 이 명단에 권순일이가 등재돼 있다. 그게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특검, 누구누구 뭐 전 검찰총장, 누구누구 전 민정수석 비서관 6, 7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좌우간 이게 법관과 관계해가지고 무죄로 빠져나오게 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인 액수 180억 1,500만 원, 그리고 50억, 그리고 국회에 동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교한 논리로 영장을 기각한 이 일련의 사태는 사법사상 초유의 일이다. 초유의 일. 초유의 일인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유전 무죄고 유권 무죄라고 하는 오랜 속설이 그냥 소문으로만 떠돌고 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난 일이다. 그런데 이게 페넨마이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뭐 저도 4차례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는데, 일반 이 종이 신문도 유력지가 무덤덤해요. 무덤덤해. 예. 보도를 하는 데를 내가 보지 못했는데, 근데 의원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이 계속 쟁점으로 지금 여러 가지로 알리고 있는데도 이 사안에서 주류 언론 매체에서 보도를 안 하네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용산의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와 사이의 긴장, 이런 것에 정신이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180억이다, 1,500만 원이다, 50억이다, 국회 동의에도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것이 우리 관심 밖으로 밀려져 있다. 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예. 많이 밀려져 있다고 한다면 이건 대한민국 큰일 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어느 순간에 망가질 수도 있고 언짢을 수도 있고 대통령 뭐 지지율이 낮을 수도 있고 국회가 야당이 깽판을 칠 수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선거로 교체도 될 수 있고 이런데, 그러니까 이런 소란 속에서도 국가가 굳건히 제 방향대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면서 항해해 나가는 데는 두 개의 축, 법원이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다. 그 다음에 검찰이 파사 현정의 토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이래서 그 양축이 국민의 신뢰를 받아서 엄정하게 수사할 건 수사하고, 그래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정치의 일시적인 소란행위, 이건 나는 그걸 별 관심을 갖지 않아도 오히려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할 때에 이런 것이 무덤덤하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여러 곳에 이러한 여론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곁들여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은 이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로비를 하면서 대법관실을 8번 방문했다 하는 게 그게 출입자 기록에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 나기 전에 6차례, 예. 판결 직후에 2차례 대법관실을 방문했는데 이 대법관실 아무나 방문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데 일반인들 이해관계자들은 일체 출입 금지입니다. 그 허양카가 그걸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예. 대법관 만나려고 대법관실에 면회 신청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 면회가 쉽게 될 것 같습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시간이 좀 걸리도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대법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예를 들게요. 저하고 절친한 분의 따님이 의사였는데 근무 중에 상해를 입어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지체 장애 1급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이 질병 상해가 근무 중에 있었다는 사실과 거기에 따르는 보상 청구를 했는데 그게 행정소송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고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1심 기각, 2심 기각이 돼가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데 물론 그 양반도 법조인이지만 이제 후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웠어요. 근데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1, 2심 판사들이 말이야 구체적 상황을 너무 모른다. 이게 부모 입장에서 봐서. 그래가지고 이 대법관을 한번 꼭 만나야 되겠다. 근데 이제 덮어놔놓고 뭐 자신도 변호사니까 면회 신청한다는 걸 엄두를 못 내고 그 직전에 대법관을 그만둔 사람이 마침 또 후배였어요. 그래 직전에 대법관을 그만둔 사람에게 이 사정을 얘기하고 그 주심 대법관실에 내가 한번 찾아가서 자식의 일이니까 이게 내가 무슨 변론하는 것도 아니고 1심, 2심 젊은 판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 참 이런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좀 호소할 수 있는 기회로 한번 면담을 좀 한번 신청해서 허락받아달라고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선배님 말씀하시니까 해보겠다 그러는데 결국은 회답이 오기를 절대 오면 안 된다고요. 절대. 나는 지금 그 말도 귀에 쨍쨍해. 절대 오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전직 대법관이 신청을 해도요? 그렇지. 예. 그 직전에 그만둔 대법관이 이 사건의 사정을 쭉 설명하고 이 원고의 아버지도 우리 선배 변호사인데 그 본인이 이게 무슨 대리인도 아니고 딸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상황을 아버지 입장에서 좀 인간적으로 딱한 걸 얘기를 할 테니 한번 면회를 해달라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 절대로 안 되고 절대로 기각당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그게 한 10여 년 전 일인데 최근에도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법원 근처로 가면 고개를 돌린대요. 대법원 쪽을 안 쳐다본답니다. 대법원 쪽을 안 쳐다본다 이거야. 이게 고고하게 서 있는 거거든. 그런데 권순일 사건이 터지고 최창훈 사건이 터지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분노했겠느냐. 이거 제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는 것하고 달리 이게 8번을 대법관실에 면담을 허락했다 하는 건 뭐 로비지요.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이게 무죄 판결 난 직후부터 어떤 이건 뜬 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뜬 소문이지만은 상당히 그럴 것이다라고 인정되는 거는 이재명이를 살려놨다 이거지. 최창훈이가 살렸고 2심에서는 못 살렸는데 결국 대법원 살려놨다.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권순일 대법원장실에 온다는 소리가 있었다고. 이거 웃어야 되나 울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될 뻔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인데 결국은 유창훈도 이게 권순일과 고등학교 선후배고 권순일이 이 법원행정처 차장할 때 차장은
전국 법관의 인사 예산을 주무르는데 그 기간에 유창훈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했어요. 그러니까 그 손에 이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국회에서는 동의까지 해줬는데 만일 그때 이재명이 구속되면 이재명 자신은 완전히 장래 희망이 사라질 뿐 아니라 두 번째로 희망이 사라질 사람들이 김만배와 권순일이죠. 예. 그러니까 핵심 피고인이 구속되면 김만배 사건도 신속히 구속해서 될 것이고 50억 클럽과 1,500만 원 문제도 그것이 틀림없이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달려들어 가지고 이게 로비를 해서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하는 여러 정황이 내려다 보인다. 자, 이러면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숫자가 안 드러났으면 몰라요. 그냥 소문으로 판사들에게도 돈질을 하더라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그것도 중앙지방법원장 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대법원장실과 200m 거리에 있는 곳에서 그리고 그 직전 대법관의 1,500만 원 50억 클럽 사건 그리고 그를 살려내기 위한 유창훈의 이런 부당한 이런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걸 대법원장께서 좀 민망한 얘기지만은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법관은 판결과 결정으로 말한다. 옳은 말이에요. 근데 판결과 결정으로 말한 그것에 돈이 따르고 온 많은 사람들의 지탄의 눈으로 바라다보고 있는데도 그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우리나라 법원의 지휘부에 계신 양반들이 침묵을 지킨다. 안 될 말이죠. 안 될 말이죠. 지금 이 단계에서도 뭔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주문하고자 합니다. 직무감찰해라.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직무감찰해라. 그러니까 왜 이런 판결을 하고 왜 이런 구속영장을 기각했느냐 하는 것은 묻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 헌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한다 하니까 나가 독립해서 재판한다고 이렇게 나올 테니까 그러나 그 주변적 사실을 봐갖고 이런 오해가 있고 이런 혐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작은 혐의라도 또는 작은 우려라도 있으면 검찰에 이게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 이게 이대로 그냥 깔아뭉개지고 이 소문이 사라지도록 기다린다고 한다면 그 사이에 법원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로 잘못이 있으면 뭐 사법 처리해야 되고 아니면 이것이 전혀 허위사실이라든지 하는 것을 양당 간에 검찰이 신속히 밝혀달라. 이 정도 태도를 취해야 지금까지 오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법원의 판사도 로비 대상이 될 수 있다 하는 이런 그 그늘진 곳에서 흘러나오는 이런 얘기들을 씻는 계기로서 이번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정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제가 희망을 하나 갖는 것은 9월 13일이 법원의 날 기념식이었는데 그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기념사를 통해 가지고 법관은 모름지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하여야 하며 정치 풍향에 휘달리거나 여론에 경도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판단한 소신을 그대로 굽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어떤 감각을 가지고 뭔가 느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사법부의 일부 지탄받는 부분을 깨닫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라 이거예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라 이거예요. 그 사법사상, 대법원 사상 역사가 없었던 일이지만은 그러니까 한 번 더 나아가라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러이러한 의심이 있다. 그러니까 검찰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달라. 이럴 수 있어야지요. 이걸 나는 강력히 촉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니까 기대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심우정 검찰총장은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검찰이 파사 현정의 굳건한 기반 위에 서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걸 근거로 해서 법원도 신뢰를 얻는 것이고 나라 전체의 사법 질서가 굳건하다. 이제 이런 그런 이제 틀을 세워가는데
시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일본 강점 시기에 검찰청과 함흥 법원에서 있었던 이게 법관 뇌물 사건에 대한 사례를 내가 하나 인용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인데 네. 이거 내가 자칫 잘못 이야기하면 내가 또 친일파로 몰려갖고 박찬종 친일파라고 조국 일당들에 의해서 무슨 대나무 창 들고 쳐들어가도 소리 들을지 모르겠는데 간략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함흥지방법원에 그 당시 근무했던 일본인 판사가 사건 관계자 대리인인 변호사로부터 회중시계 하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게 그 당시 세이코 시계가 나올 때니까 그걸 얼마 전에 이게 되게 당시에 감정을 평가했을 때 법관의 한 달 월급의 절반쯤 되는 가격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문제가 발생돼가 드러나가지고 함흥검찰청에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차장검사가 맡았어. 지금으로 말하면 검사장 밑에 차장검사. 상대가 법관의 뇌물 사건이니까. 그래서 이제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자백을 했던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다 도장을 찍고 조서 작성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딱 뚜껑을 덮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차장검사가 그 판사에게 이제 법조계에는 차장검사가 설상 선배이기 마련이니까 너 말이야.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법조계 전체의 신뢰도 떨어지고 나아가 너는 일본 사람이야. 그래서 조선 사람들이 볼 때 일본인 판사가 뇌물 먹고 이런다. 이게 온당한 일이냐? 그러니 너 자결하라고 그랬어. 자결하라. 어떻습니까? 너무 끔찍합니까? 예. 법관으로서의 그 정도의 명예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군요. 거기에 비하면 예. 180억이 사실로 됐는데 80억에 미달했다라든지 또는 80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 한다 하더라도 네. 그런 것이 법정에서 나온 이상 대법원 지휘부는 침묵하고 있으면 안 되죠.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판명되면 그 일본인 차장검사가 일본인 판사 시계 하나 뇌물 먹은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강경하게 한 것처럼 그런 어떤 태도가 필요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선배의 아들이 일본의 유수한 대학에 경영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전화를 해가 일본 정치 상황을 이제 물어보고 그러다가 일본 법조계의 전통이 어떠냐 물어봤어. 일본 법조계도 가끔 가다가 뇌물 사건 같은 게 나고 국민의 지탄을 받고 유전 무죄다 이런 풍토가 있느냐 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직업 종류로서는 법관이 굉장히 신뢰받는 직업으로 돼 있고 그리고 법관이나 검사가 선거 처리돼 가지고 옷을 벗고 바로 국회에 나간다든지 하는 거 이건 전통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법관은 한 번 법관은 평생 법관, 검사도 대체로 그런 길을 다 간대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라고 해서 왜 우리나라 법관들이 우리나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가 그런 결실을 못 맺겠느냐 하는 생각이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제 머리에 꽉 찼어요.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의 당장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이 무거운 책임이 져져 있다. 이 단락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의원님. 제가 한 가지 원래 더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네, 지금 3부 예정자들이 시간이 좀 정해져 있어서 네, 네. 여쭈려고 하는 건 다음 주에 한번 좀 직격 인터뷰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페네인 마이크가 말이죠. 네. 사법 정화, 그다음에 검찰의 파사 현장 기능 강화를 위한 어떤 캠페인 같은 거 한번 벌리면 어떠세요? 아, 예. 청백리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제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권을 향해서 예. 얘기해봐야 그 사람들 말 안 듣는데 예. 이게 사법부와 검찰이 올곧게 서면 저쪽도 따라 올곧게 설 거예요. 이게 올곧게 서면 저쪽에 겁낼 사람들 많잖아요. 예. 겁낼 사람 많잖아. 거기가 예. 손볼 사람도 많아지고 한번 그렇죠. 그걸 한번 기획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의원님
예. 정확하게 그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또 직무감찰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박찬종 의원님과의 직격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